금리 인상으로 은행에 예금할 맛 나는 시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채권 투자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맛을 즐기기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돈이 모이는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데일리머니입니다. 지난해 세전 연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을 거두셨다면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시는 거고요. 올해 거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고 여부가 가려질 텐데요. 돈이 아주 많다면 할 수 없지만요. 어떤 분들은 같은 현금 자산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 나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기준에 초과되어 가지고 고스란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서의 불이익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꿀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수추종 ELS와 3년 정기예금 이런 상품들은 수익률도 좋고 그 수익이 한꺼번에 목돈으로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인지 인기가 한때 참 대단했습니다. 그 위력이 한풀 꺾인 것은 지난 2013년에 연 4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재테크 트렌드가 바뀔 만큼 위력이 강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무엇보다 첫째,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연 2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지방세까지 합쳐 15.4%가 원천 징수되어 신경 쓸 것이 없는데요.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표를 보시면요. 직장인이면 근로소득, 사업하시면 사업소득, 연금을 받으시면 연금소득 중 해당 과세 표준을 이 왼쪽에 과세 표준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 2천만 원에서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초과분만큼 자신의 과세 표준에 더해서 해당 세율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금융소득만 세전 연 4천만 원을 얻은 경우입니다. 초과 2천만 원에 대한 금융소득을 신고해야겠죠. 이미 4천만 원에 대한 원천 징수한 액수가 560만 원이고 그중 초과분에 대한 원천 징수액은 28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 과세율 표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은 174만 원이고요. 그럼 이미 원천 징수액한 세금이 더 크니까 이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세전 금융소득이 1억으로 꽤 많은 경우입니다. 추가 8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는 1,344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1,120만 원을 원천 징수했기 때문에 224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나마 다른 소득 없이 이렇게 금융소득 초과분만 있는 경우는 세금의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떤가요? 기존 근로소득으로는 소득세가 624만 원입니다. 하지만 초과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생김으로써 전체 종합소득 과세는 1,34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중 초과 3천만 원의 원천징수로 미리 거둔 420만 원을 빼주고 근로소득세 624만 원을 빼면 추가로 3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금융소득 초과 8천만 원 사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소득 외에 합산할 다른 소득액이 높을수록 추가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둘째, 건보료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였다면 연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탈락되게 되고요. 직장 가입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기타 소득,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또 금융소득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연 2천만 원이 초과할 때는 지역 건보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예시로 든 초과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거둔 직장인의 경우도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비과세 예금 상품에 3년 동안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만 65세 이상 되는 분들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고요. 3천만 원까지 1.4% 농특세만 내면 되는 상호금융기관의 세금우대 저축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ISA에도 3년 동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금융소득도 많이 번 거고 버는 만큼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현금 자산이 아주 많다면 이런 세금이나 건보료가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내가 신경 쓰느냐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표를 보시면요. 왼쪽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최대한 줄이고 오른쪽 이 두 부분의 금융소득을 늘려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 사례들을 한번 보실까요? 근로소득 과세 표준이 9천만 원인 A씨가 금융소득으로 2,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6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B씨의 경우는 어떤가요? 같은 조건입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9천만 원이고요. 금융소득도 2,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는 모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라 추가로 10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보료도 매달 추가 납부해야 하고 비과세 절세 금융상품 활용도 3년 동안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첫째, 각종 비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상품으로 자신의 자산을 우선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 자격이 된다면 일단 각종 비과세 저축 상품 등에 가입하시고요. 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상호금융기관에 3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 종합저축도 가입하시고요. 또 코덱스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는 배당예금 포함되지만 매매차익은 비과세니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ETF 중에 채권, 원자재, 해외 주식, 파생상품 ETF는 배당과 매매차익에 대해서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금투자를 하신다면 금 ETF를 하기보다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KRX 금시장을 통해서 금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요. 각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꾸준히 무상증여를 하시면 증여세 없이도 사실 꽤 많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건 그냥 주신다고 증여가 아니고요.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증여 신고를 하신 뒤에 각자 계좌로 금융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오히려 골치 아파지는 경우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통합계좌 조회를 통해서 성인 자녀들도 자신의 자산 현황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성인 자녀가 그 돈을 그냥 다 써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자녀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절세 전략이나 계좌 분산 등을 실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3년 이상 넣어두어도 되는 목돈이라면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ELS와 배당금이 많은 배당주 투자는 ISA 계좌를 통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것은 금리가 높을 때나 아니면 한꺼번에 목돈의 수익이 나오는 상품의 경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생각보다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미리 하신다면 얼마든지 같은 수익을 거두고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투자를 염두에 두실 때는 세금과 건보료를 미리 따져보는 것 잊지 마세요. 데일리머니였습니다.